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3월 15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수업을 들으셨던 거하고 조금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이제 뭐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본반하고 좀 연계해서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기본반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한번 또 설명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시험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때마다 틀립니다. 지금 사실 이제 1주, 2주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3주, 4주 지나가면서는 막 지칩니다. 왜냐면 내용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복습을 하기도 벅차고 예습을 하는 건 더더욱 힘들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요 주어진 30분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그 30분 동안의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예습을 한다는 개념에서 그냥 보고 베끼는 것보다는 제가 나눠드렸던 키워드를 보시고 문제, 답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나오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답을 쓸지. 지금 이제 그 어떤 분들은 반반 기억나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림은 그렸는데 정확한 수식이 안 나가지고 제대로 내용을 잘 못 적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뭔가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답을 정확하게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은 나중에 시험장 가서도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키우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쓰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예습을 해가지고 와서 그거를 자꾸 머릿속을 생각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시험장 가셔도 마찬가지로 딱 문제지를 딱 받았을 때 그걸 답을 어떻게 쓰려고 막 생각을 해내야 되거든요. 보고 적는 것보다는 그 30분 동안에는 생각을 해 주시면은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생각 안 났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저 사람이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게 반복 학습에 의해 가지고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이 문제는 이렇게. 그래서 기본서에서 자꾸 응용을 좀 해드리는 부분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이 문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모든 모범 답안지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저라면 여기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넣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방향 제시를 더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보니까 키워드들 잘 쓰셨거든요. 쓰셨는데 그걸 설명하라고 하니까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될 때. 키워드를 적었으면은 그 키워드에 맞춰서 본인이 전개해야 될 내용들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훈련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30분 동안 키워드를 적는다는 건 일단 잘 몰라도 방향. 이거 적고 이거 적고 이거 적고 이거 적고 할 텐데 나는 이 안에서는 어떤 내용을 적고 이 안에서는 어떤 내용을 적겠다. 그래서 어떤 분은 키워드만 적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키워드만 적는 겁니다. 왜? 내가 써야 될 방향은 안다. 그래서 나는 그거의 키워드만 딱 적고 키워드를 적었다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이 그거의 방향을 설정해서 어떤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30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10문제를 쓴다. 그럼 3분에 1문제를 쓰는 거거든요. 3분에 1문제를 쓰려면 키워드밖에 못 씁니다. 지금 왜냐면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많은 걸 쓴다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요약해서 쓰는 훈련들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요약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도 쫓아가기 바쁩니다. 선행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미리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뭘 하는지를 압니다. 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갈지 아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한테 30분이라는 시간을 주어지는 건 여러분이 선행학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복습이 아니라 예습을 하면서 요게 문제 키워드를 좀 생각을 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들이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반복을 해드립니다. 반복을 해드리면서 그걸 외우는 방법을 또 가르쳐드리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구나. 그럼 그거를 이제 거기서 이제 적으면서 같이 쫓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자꾸 만들어 가셔야 되거든요. 물론 복습도 중요합니다. 복습이 안 되면 나중에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저번 시간 걸 복습하시지 말고요. 오늘 배울 걸 예습을 하시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날 당일날 복습을 한 번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 다음 주까지 가서 복습을 한다는 건 좀 힘듭니다. 왜? 그 다음 주 가서는 그 다음 주 걸 생각을 해야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험 남겨놓고 한 50일 사이에서 그 생 계속 돌리는 겁니다. 돌리다 보면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 적어봤습니다. 여기 지금 뭐 간단하게 지중선로 케이블 검출 방법 키워드 하면 머퍼라답니다. 아침에도 자료를 보여드렸지만은 내용들이 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반에서는 간단하게만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연구반에는 또 틀려지거든요.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아서 적어야지만 됩니다. 선로 작용인덕턴스 작용 전종느냐 이것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뭐 시험 빈도가 좀 떨어집니다. 증명 문제들, 요즘 계산 문제들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빼놓는데 대신 흐름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선로 작용 인덕턴스가 뭐냐? 도체가 그러면 도체 흐름 주위에 어떤 자기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 생긴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생긴다. 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인덕턴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암페어의 주요 법칙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도체가 흐르면서 주변에 뭔가 영향을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런 암페어 주요 법칙으로 선로 작용 인덕턴스를 계산하는데 먼저 계산해야 될 게 도체 외부 부분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도체 내부를 계산합니다. 도체 외부의 계산값이 얼마고 도체 내부의 계산값이 어떻게 되는지 H는 2πr분의 I라는 공식이 나오는데 이게 적분을 하거든요. H라는 부분이 선로를 통해서 뭔가 자객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원이죠. 원이니까 2π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H는 2πr분의 I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미소 면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먼저 L이니까 먼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외부까지 보는 겁니다. 외부까지 보는데 이 내부의 어떤 특이한 공간에서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 내부 부분하고 외부 부분을 다 합쳤을 때 전체 인덕턴스가 되니까 내부 인덕턴스, 외부 인덕턴스를 더해가지고 작용 인덕턴스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4장의 선로정수와 코로나 가서 이제 설명드릴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냐. 자기 인덕턴스. 상대방에서 영향을 받는 상호 인덕턴스 그 두 개를 합해서 작용 인덕턴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 이거죠. 외부를 하고 내부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작용 정중능량에서는 마찬가지로 C 성분입니다. 평판에 대한 면적을 해가지고 얼마나 저장이 되느냐. 그래서 RLCG라고 했으니까 얘가 R, L 그러니까 L을 볼 때는 R을 생각하고 어떤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C를 볼 때는 G를 생각해라. 그래서 G는 뭐냐? 가우스 법칙이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으로 이렇게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똑같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최대 전위경도 이렇게 해놨는데 최대 전위경도 하니까 좀 헷갈리죠? 코로나 파열극한 전위경도입니다. 예. 코로나가 일어나기 위한 파열극한 전위경도가 얼마냐? 최대 전위경도를 계산하는데 여기서도 좀 힘들어진 게 동심원통 전극이라는 바로 여기 배우셨던 작용 전종 능량을 갖다가 그대로 쓰는 겁니다. 여기는 전압이라는 부분이 나왔죠. 전압이라는 부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하량하고 쿨럼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여기서 풀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하가 있는데 두 개의 전하 사이에 어떤 지점에서 서로 영향을 받는 거죠. 그 지점의 전하는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 지점의 전위경도는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래서 옛날에 보면 케이블의 매질이 두 개가 틀렸을 때 전위경도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게 관연도 문제라고. 그래서 플러스 Q가 있고 마이너스 Q가 있습니다. 전하는 항상 두 개가 존재를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어떤 지점 X라는 지점에서 또는 P라는 지점에서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에서 영향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그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을 받는 그 지점의 전위경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AC는 몇 킬로볼트, DC는 몇 킬로볼트를 넘어가게 되면 얘가 파열이 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G0라는 거를 21.1kV를 넣어가지고 AC는 21.1kV니까 DC는 30kV까지 견디니까 그 21.1km를 넣어가지고 어떤 극간의 간격이라든가 색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나오는 이제 그 코로나 파열극한 전위경도 계산값이 보시면은 E0는 24.3, M0, M1, 델타 D, 11m라는 로그 R분의 D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24.3이 어떻게 나왔냐? 사실은 그건 반지름 지름 간의 관계에서 원래 24.3니까 48.6이 나오겠죠? 48.6을 곱하기 2로 해가지고 E 스몰 D를 그냥 라지 D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것들도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자, 코로나 부분은 파열극한 전위경도 코로나 나오고 이 뒤에 또 코로나가 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코로나 부분에서는 좀 내용이 좀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뒤쪽에 코로나가 가서 보면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성존 용량도 이 뒤에 가면 또 성존 용량이 또 나오거든요. 앞에서 성존 용량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내용이 나와 있고 뒤에서 성존 용량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피효과 하면 근접효과하고 이제 같이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표피효과가 뭐냐? 오전에 설명드렸던 건데, 근데 이제 그림들을 이제 좀 다양하게 그려주셔야죠. 여기서는 기본반하고 틀리게. 기본반에서 그냥 그림도 안 그렸습니다, 제가. 그림도 안 그리고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표피효과를 그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어떤 책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A, B, C.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이쪽에 전극이 가장 많이 몰리니까 A에서도 자석이 생기고 B에서도 자석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위에. C에서도 자석이 생기고. 그럼 요 가운데 지점에 자석이 밀도가 강해지다 보니까 자석 밀도는 여기 세집니다. 자석 밀도 봤을 때는. 하지만 전류의 면적으로 봤을 때, 전류의 흐름의 양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더 세진다는 얘기죠. 그 자석 밀도가 커지니까 전류는 적게 흐르게 되고 전류는 바깥으로 흐르는 게 바로 표피효과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두 개를 그려가지고 표시를 해준 것들도 있고 다양하게 그림들이 나오니까 기본반에서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던 거고, 연구반에서는 기본반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살을 붙여나가는 그런 부분을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뭐 A가 B보다 C보다 크다. 이건 뭐냐? 자석 밀도 측면에서는. 근데 전류 용량으로서는 A가 작다, B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해준다든가, 그림을 두 개를 그려서 해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하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의 답안지를 보다 보면 잘 돼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보실 수 있게끔 돼 있는 거고요. 성존용량 증대 방안. 이게 뭐 앞뒤로도 다 나오는데 성존용량이 뭐냐 이거죠. 오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지, 임피던스, 로딩이다. 근데 사실 이 로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량이 되는 거고요. 서지 임피던스라는 건 뭡니까? 그냥 P라는, 요게 이제 P 값이고, 요거는 이제 Z 값이 되겠죠. Z 오메가. 그래서 P를 계산을 해라. 그럼 P는 어떻게 되죠? 서지 임피던스 로딩 수식이? 예? Z 오메가 분의 ER 자승입니다. 서지 임피던스 로딩이 뭐냐? 그러면 이 수식이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용량을 물어봤는데, 그럼 용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량은 송전단을, 그러니까 여기 송전단이 아니죠. ER이니까. 수전단을 단락한 상태에서, 임피던스로 단락한 상태에서의 어떤 송전 용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따 가서 보시면 책에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전단을 이 임피던스로 단락한 상태에서의 어떤 송전 용량이 이 서지 임피던스 로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에 분명히. 그래서 그런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서지 임피던스는 Z 오메가인데 이게 고유에 대한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서지가 들어오면은 과도 현상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유 특성, 서지, 과도 또 하나가 뭐였죠? 예? 고유의 특성이 있고 서지, 과도 또 뭐였죠? 생각이 안 나네. 5가지가 있었는데 파동 임피던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서지가 들어오면은 파동 임피던스에서 과도 현상이 생긴다. 뭐 이렇게 애우셔도 되고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같이 애우시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Z 오메가가 있으면 특성 임피던스가 있으면 또 전파 정수가 나옵니다. 이 전파 정수는 또 뭘까? 이런 내용들도 뒤에 가서 또 나오니까 참조를 하셔야 되고, 지금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자꾸 얘기를 하는 것들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연관해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증대 방안에서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냐? 고성상수다. 이건 계산 방법입니다. 고유부하법이 뭔지, 바로 이 고유 임피던스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고유부하법이라는 얘기죠. 근데 송존용량 계수법은 여기는 이제 거리에 상관없습니다. 얘는 거리가 L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송전 용량 계수법이니까 이게 K라는 송전 특성, 뭐 60kV, 80kV, 100, 이게 60kV, 100kV, 140kV인가요? 네. 얘가 600이고 800이고 아니요, 600이고 1000이고 1400인가요? 600, 800, 1200인가요? 600, 800, 12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같이 전압하고 개수하고 같이 외워두시고. 근데 여기 L이라는 부분이 들어갔다.
이런 부분도 봐주시고, 스틸의 이런 시험식 같은 건 5.5, 0.6L 플러스 100분의 PR 이런 식으로 바로 나와야 되고요. 이런 수식들이. 왜 이걸 설명하려면 이 수식이 안 나오면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나와 주셔야 되고, 송전용량 증대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증대 방안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송전용량 증대 방안을 하면 오전에도 설명드렸던 것도 뭐라고요? 단거리, 그 다음에 장거리, 거리상으로 먼저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가공송전솔론지, 지중송전솔론지 이렇게 비교하고, 증대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부분들. 송전용량 증대 방안 했을 때, 얘는 단거리 쪽에 대한 송전용량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장거리 쪽에 송전용량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 다음 가공 쪽으로 어떻게 증대해야 되는지, 지중 쪽으로 어떻게 증대해야 되는지. 가공은 뭐라고요? 키워드가? 복승심. 예. 지중은? 관국초.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거를 자꾸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는 잘 몰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답안지를 써야 된다는 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자리를 잡아가지 않으시면요,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나오면 이거 나오라고 그냥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이거 나오면 뭐 이게 튀어나와야지만 됩니다. 잘 모를 때는. 그러면 답안지가 써지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문제들이 보면 약간씩 꼬다 보니까 이거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기본서에 있는 이 흐름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하시는데,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문제를 약간만 꺼버리면은 응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본만 좀 들으셨던 분들이 연구반 가서 좀 듣다가 이런 식으로 이 문제 답은 이해가 됐는데 갑자기 조금 응용이 되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니까, 기초가 약하니까 다시 기본반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저는 이제 계속 일단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왜 500점짜리가 900점짜리 시험 보다가 기초 약하다고 500점짜리 보게 되면 그 500점짜리 시험 문제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좀 힘들더라도 계속 900점짜리를 봐야지, 예? 노출이 되고 비슷한 문제를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 더 답안지를 쓰기가 쉬워지죠. 자, 교류 전력 표시. 이건 뭐든지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V가 있고 I가 있습니다. 여기 세타 1이 있고 세타 2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P는 교류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교류 전력을 표시하는데, 예? P는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죠. 또는 P는 3VI 코사인 세타 또는 루트 3VI. 뭐 상황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2VI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근데 삼상은 루트 3VI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V하고 I를 곱해주는데 사이값을 곱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V하고 I를 곱해준다는 건 P는 요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P값은 요건데, 근데 뭡니까? 요만큼이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더 들어갔으니까 요걸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빼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V에다가 I를 했는데 콘주게이트라는 건 허수니까 이 I의 콘주게이트를 쳤다. 그럼 여기에서 요만큼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 각도가 나오죠. 그 얘기고, 결국 요 각도를 한다는 건 요 전체 마이너스에서 요걸 빼주면 요 각도가 나오죠. 또 똑같은 개념인데, 만약 V에다 콘주게이트를 취하면요, 얘가 P-JQ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힘들어지고, 만약 여기다 콘주게이트를 취하게 되면은 얘는 P 플러스 JQ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정의 방향으로 계산하기가 좋기 때문에 I에다 콘주게이트를 취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셔도 그렇죠. 여기서 요걸 빼면 요각이 나오는데, 지금 요거에 했다는 거, 여기서 요걸 빼버렸습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림으로 생각하시면은 P-JQ가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쉽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적으로. 지속성 이상전압. 이게 몇 장이 나오죠? 이상전압은 나오는데 몇 장이었죠? 예? 예. 9장 이상전압. 왜 이걸 얘기하냐면,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1장은 뭐, 2장은 뭐, 3장은 뭐죠 해가지고 9장까지 딱 끝냈죠. 1장부터 9장까지 흐름은 알고 계시죠. 그 다음 10장 보호계전 딱 빠져버리고, 그 다음 11장 변전소 빠져버리고, 12, 13, 14 딱 묶어버리고. 예? 발전 쪽은 사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발전 쪽은 수력도 따르고 원자력도 따르고 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송배전공학은 이걸 조금 개념을 잡아주셔야지 전력계통공학하고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전력계통공학도 이런 목차를 잡아주시고요. 그 9장 이상전압에 나오는데 표가 딱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이상전압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외부 이상전압, 내부 이상전압, 직경내 유도래, 그다음에 상형주파하고 개폐서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속성 이상전압을 설명하라 그러니까 이제 좀 헷갈려지는 거죠.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표를 외우라고 그랬죠. 뭐였죠? 개, 고, 과, 상. 예, 무, 유, 변, 영, 충, 고, 폐, 부, 자, 공, 일, 이. 모릅니다, 뭔지. 근데 맨날 얘기하니까 듣다 보니까 요거까지 나오거든요.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시는 건 여러분 몫인데 다 설명을 합니다. 이거 뭐라고요? 예, 개통 조작시. 개통 고장시는 안 됩니다. 왜? 이게 고장 발생시거든요. 예? 이게 뭐 어렵으니까 처음에 어렵죠. 계속 보시면 됩니다. 개고과상이라면서 개고과상, 개통 조작할 때 뭔가 발생되고 이건 고장 발생할 때 발생하고 그래서 개통 고장시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뭐죠? 과도, 진동, 전압. 예를 들어 얘는 상형. 예. 상형주파.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상형주파 지속성 이상전압입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다고? 지속성 이상전압이니까 지속성 이상전압 요 6개를 답을 해라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게 개념이 안 잡힌 상태니까 야, 이걸 물어본 건가? 이걸 물어본 건가? 지금 혼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먼저 이 개념부터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아, 저 출제자가 뭘 물어보고 있구나. 그럼 그것만 답을 쓰면 된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요걸 딱 써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가 물어본 건 요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답을 할게.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냥 이거 지속성 여상전압 6개를 쓰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이게 있으면은 벌써 채점자가 보기에도 풍요로워 보입니다. 뭐, 아, 이 사람이 이상전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부각을 시켜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거 쓰면은 땡입니다. 열심히 막 썼다고, 아, 잘 썼다고 하는데 나중에 나오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방향이 안 맞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은 요 6개만 쓴 것보다는 더 못하죠. 엉뚱한 걸 썼으니까. 얘는 뭐죠? 무부하. 얘는 유도성 소전류 차단시. 얘는 변압기 탐상, 비동기 투입시. 얘는 영구질압, 충격성, 고장 발생시. 뭐 이렇게 고장이니까 고장에 관련된 부분을 생각하면 되고 이건 조작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무부하. 이거는 사고 난 부분이 아니라 무부하 상태에서 차단하는 부분이고 얘는 유도성 소전류 차단하는 거 이건 변압기. 이거 조작이니까 변압기 탐상 비동기 투입시 이런 식으로 투입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에요. 이제 조작이라는 부분. 얘는 사고 났을 때니까 사고 났을 때를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그렇게 됐을 때 뭔가 과도하게 진동이 생긴다는 얘기죠. 얘는 상형주파니까 과도 상태고 얘는 상형주파입니다. 얘는 정상 상태, 얘는 과도 상태가 되는 거죠. 정상 상태에서의 뭐죠? 페란치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얘는 부하 차단. 예, 부하 차단. 뭐에 대한 부하 차단? 수차 발전기. 얘는 자기 여잔데 발전기. 이런 식으로. 얘는 기본파 공진. 얘는 소리액터 1계통, 2계통, 병가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기준을 잡고 양쪽을 잡다 보면은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실 때도 명확하게 안 나오는 거죠. 아, 이 6개를 물어보는구나. 때로는 이 6개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 유형이. 근데 이걸 쓰면 틀리겠죠. 그런 부분들도. 철공진. 철공진 같은 건 공진인데 철공진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좀 헷갈리는데 L은 뭐 2분의 1 Li 자성해가지고 나중에 나오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GPT에 뭐 CLR을 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성점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충전 용량 증대. 이게 충전 용량 증대에 대한 문제점 이게 뭐였죠? 답이? 이것도 지금 발전기 쪽에서 보는 부분이 있고요. 송전선 쪽에서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딱 보시면 5-8 송전 용량 충전에 의한
문제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뭐라고? 1번. 페란치 현상. 2번. 발전기 자기 여자. 이번에 발전기 자기 여자 나왔죠? 시험에. 근데 그 전에 승전용량 충전에 의한 문제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 번. 바로 요 전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요걸 물어본 게 아니라 요거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면은 뭡니까? 충전용량에 의한 문제점은 이거하고 이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나가도 되겠죠. 그전엔 이 문제만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이것만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 100일에 가서 보십시오. 100일에 때 문제하고 99회 때 하고 보면 이런 무형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딱 보시면은 제가 그 발성부회전 관연도 문제를 저기 올려놨다고 그랬죠. 오늘 저녁에 가서 제가 올려놓을 텐데 내일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63회부터 102회까지를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그럼 한번 출력을 거꾸로 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뭔지, 어디에 있는 문제인지, 이런 문제가 어디에 있는 문제인지 지금은 와닿지가 않는데 그런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가 어디에 해당되는 문제인지를 이제 찾아가야지만 됩니다. 그러려면은 목차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목차를 딱 보고 있으면 목차가 여기 있는데 얘는 여기서 나왔던 문제, 얘는 여기서 나왔던 문제, 얘는 어디서 나왔던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관연도 문제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관연도 문제 분석을 한다는 건 어디에서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는구나, 어디에서 시험이 별로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런 거 스킵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만약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데를 집중적으로 이 연구반에서도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내가 많이 봤던 문제가 나오니까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들은 자꾸 노출을 시켜주죠. 5-8이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꾸 그 장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면 또 여기서 대책을 해가지고 키워드가 단병 주동입니다. 단락비가 뭔지 또 내용을 알아야죠. 단락비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써줘야 되니까. 단락비는 뭐였죠? 키워드로 8글자? 삼류지계 밑에는 나왔는데 그 위에 정막계 삼류지계 6개월 전만 해도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자꾸 듣고 자기가 내가 뭘 원하는지 알거든요. 지금 단락비 할 때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정무학계 삼류지계. 왜? 단락비는 뭐라고요? 정무학계 삼류지계. 답안을 쓰기 위해서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표시를 해야 되니까. 단락비를 설명하기 힘드니까 전격 속도에서 무브와 전압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계좌전류, 삼상 단락전류와 같은 지속 단락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좌전류. 이렇게 써주기 위해서 이걸 그냥 외운 겁니다. 그냥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써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단락비라는 거 알구나. 그럼 그림 그려가지고 단락비가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락비는 KS인데 KS는 XD분의 1이다 해가지고 이게 XD분의 1이다. 여기까지가 단락비고, 단락비가 큰 발전기는 이렇게 해서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이 더 크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이 크다라는 건 이 Q 성분이 크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나오는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의 조정 능력이 크니까 성전 용량이 변화가 되더라도 그걸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근데 이제 나오는 것들이 성전 용량 충전에 의한 문제점에서 이걸 발전기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놈, 그 다음에 송전솔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놈, 또 변전소 쪽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놈, 이런 식으로 가지고 조금씩 끊어서 이제 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페란트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뭘 답니까, 여기다? 블루 리액터죠. 왜? 충전 용량 C 성분 때문에 됐으니까 얘는 L을 달아주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건 뭡니까? 성전 용량 충전에 의한 장애를 줄여주기 위해서 어디다 단다? 변전소에다 단다. 변전소 측에 대한 대책. 근데 뭡니까? 저희는 발전기 측에 대한 대책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발전기 여자 현상이니까. 발전기 쪽에 의해서 발전기에 여자 현상이 생기니까 거기다 뭘 한다? 병렬 운전을 한다든가, 뭐 주파수를 주화해서 청산한다든가, 아니면 동기 리액터를 여기 발전소 쪽에 단다든가, 아니면 리액터를 단다든가, 동기 조상기를 투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병렬 운전, 발전소 측이죠. 단락비, 발전소 측이죠. 이거 주파수 주화 충전하는 거 발전소 측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어디 쪽에서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그림을 쫙 그려놓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는 이거, 여기는 이거, 여기는 이거,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 흐름이 안 나옵니다. 왜? 문제가 여기만 설명하고 여기만 물어보고 여기만 물어보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기숙사 답안지를 쓰는 게 바로 폭넓게 답안지를 이렇게 써주시면, 아, 이 사람이 되게 많이 알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답안지가 차이가 나죠. 아까처럼 충전에 의한 문제점은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선 이런 부분이 있다. 발전기 자기자 현상을 물어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가. 근데 요거만 가지고 좀 내용을 쓰기가 힘들 때는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같이 좀 폭넓게 더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서론, 본론, 결론을 잘 이끌어서 써주셔야죠. 요거만 물어봤는데 이쪽이 집중이 된다든가 그러면 점수가 없으니까요.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상황에 맞춰가지고 자유롭게 배치를 하시는 훈련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대략 이런 정도로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저번 주에 했던 것 중에서, 또 안내를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 기존에 저희가 보시면은 표준 충격 파형을 이렇게 해서 쓴다고 그랬죠. 전압을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드. 이게 파두장이고 이게 파미장이라고 했습니다. 전류는 얼마라고요? 8 곱하기 20 마이크로세컨드. 이번 시험에 나왔는데요. 다음번 시험에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약간 꽈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 유형의 문제들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음번 시험 문제 쓸 때 이런 내용을 갖다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험 문제 나왔다고 그 다음에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시험 문제가 왜 나왔고 왜 중요한지, 왜 또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전압은 몇 프로하고 몇 프로를 연결한다고요? 30%하고 90%. 전류는 10%하고 90%. 이걸 딱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다 나눠주세요. 30%하고 90%. 얘는 10%하고 9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표로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해주셔야죠.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비교를 해놓으시지 않으면요, 나중에 혼돈이 옵니다. 뭐든지. 이 충격 파형을 인가하는데 책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전극성은 3회 그림이 있고 부극성 3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타입 테스트 할 때, 타입 테스트가 있고 루틴 테스트인데 타입 테스트는 처음에 받을 때, 이 제품에 대한 것들 시험 성적서를 해가지고 아, 이 제품이 이상이 없다라는 걸 처음에 받을 때, 이런 타입이 한번 새로 생겼습니다. 그럼 이 타입이 이상이 없다라는 걸 여러 번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15번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전극성을 15번, 부극성을 15번. 근데 여기는 3회만 돼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아니고요. 루틴 테스트도 할 때 5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책하고 좀 틀리니까 실제적으로 하는 부분, IC 기준에서. 그럼 여기도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렸다고요? 이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이 그림하고는 뭔가 또 틀리죠. 그림을 그리시더라도 얘를 이렇게 그리시든가, 예? 예를 들어 여기도 부극성이니까 얘를 이렇게 그리시든가. 근데 실제로 이제 테스트 할 때는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 이제 표준 파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간하는데, 그거를 여기 끝날 때까지 인가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때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때려놓고 조금 있다가 또 때리고, 조금 있다가 또 때리고, 조금 있다가 또 때리고, 조금 있다가 또 때리고, 이렇게 해서 15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동안에 계속 견딜 수 있는지. 근데 사실 이 표준 충격 파형을 때린다는 것 자체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잔소리 많이 하는 거 똑같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싫어하거든요. 적당히 이제 밀고 땡기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ITP라고 합니다. 인스펙션 테스트 프로시저죠. 우리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게 검사죠. 거기에 대한 절차 부분이 어떻게 됐냐. 그 절차서에 보시면 얘가 몇 번 하고 무슨 시험을 어떻게 하고 뭐 어디 하고 어디 간에 뭐 상용주파를 뭐 1분간 한다든가, 상가과 대지간, 극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그 테스트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가서 그대로 테스트를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모든 부분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메이커에서는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가서 다 봐야 되는 건 아니고, 뭐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자기네들 테스트하고 이상 없다고 서류상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AT 할 때 팩토리에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 번 정도 테스트를 합니다. 팩토리 테스트 할 때 이 ITP 그 프로시저에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장 가서도
사이트, 테스트 해가지고 현장 가서도 똑같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잘 안 하죠. 왜냐면 이런 걸 테스트하려면 어떤 기구가 있었는데 기구가 크죠. 공장에서는 기구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원하는 데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구를 또 들고 가야 되니까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내압을 때리지만 하더라도 내압을 때리려면은 내압을 때리는 게 이제 용량이 좀 작습니다.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건. 그래서 높은 전압도 못하지만 판넬을 10개가 있다. 그럼 10개를 갖다 놓고 한 번에 걸어서 때리면 되거든요. 내압을.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현장에 들고 가는 기계가 작으니까 어떻게 하면 판넬 2개 묶어놓고 한 번 때리고, 판넬 2개 묶어놓고 한 번 때리고. 왜? 충분한 힘이 없으니까. 기계가 커야지만 힘이 있는데, 그래서 공장에서는 한 번에 하는데 현장에서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뭐 나눠서 해야 되니까 안 좋고, 그 다음 내압을 때린다는 건 센 전압을 때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코 기기에 좋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해서 견디면은 그 다음부터는 견디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한다라는 건 안에 절연이 뭔가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통 안 하고, 그런 내압 같은 건 현장에서는 그냥 그 절연 저항으로 해가지고 전압을 작게 해서,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은 22900 같은 경우는 50kV를 1분간 인가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럼 22900 전격 전압인데 50kV는 2배 이상의, 보통 2.5배 정도거든요. 2.5배 정도를 1분간 인가한다는 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절연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500V나 2000V 메가를 때려가지고. 그러면 22900인데 2000V 메가 때려봤자 어떻게 합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전압이죠. 그러니까 얘는 견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평상시도 22900을 견뎌야 되는데 2000V를 때렸으니까. 대신 그 2000V 때림으로 인해가지고 뭔가 절연이 안 좋은 지적이 있으면 나온다는 얘기죠.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저번 주에서 이제 그 13번 문제. 지중선로의 케이블 사고점 검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걸 먼저 보기 전에 먼저 다른 걸 한번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잠깐 보여드렸던 부분인데,